신라 시대 세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떤 면에서 더 위대합니다. 뭐냐면 성덕왕이 그 무기를 녹여서 보습이라는 것이 모든 왕의 이상이지만 정치의 이상이지만 그걸 왕이 된 다음에 실현한 사람은 드문데 성덕왕은 왕이 된 뒤에 교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을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에 해당하는 복지 정책을 실현했고 또 관료들의 땅을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 나눠주고 관료들을 어떻게 해요? 월급제로 바꿔버렸어요. 그런 왕입니다. 뭐 법왕도 그렇게 했고 백제 시대에 법흥왕도 그 모든 생명을 죽이지 말는 교수를 내렸지만 법왕은 2년이가 3년밖에 집권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반대하는 귀족한테 죽임을 당했다고 유추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죠. 근데 성덕왕은 그 모든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그 불살생의 교시를 내린 뒤에도 한 30여 년 가까이인가 그 이후까지 통치를 하게 되죠. 그 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왕위를 이어받지 않고 중국에 가서 부처가 됐습니다. 살아있는 부처가 됐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발구자 선생님께서 시간을 아주 정확히 지켜주셔서 질의응답, 코멘트가 가능한 것 같은데 아까 첫 번째 세션과 마찬가지로 편안하게 의견도 얘기해 주시고 수업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 한번 안 해보셨으니까 예, 기본 말씀 하시고 또 다음 선생님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발표 잘 들었고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성급하게 끝낸 분 있는데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제가 끝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 부분을 좀 더 부가적으로 말씀. 화엄장도 만다. 성덕왕 말씀하시면서 성덕왕. 그 아들 얘기했잖아요. 네, 네. 저희 중국 가서 네. 그 말씀을 좀 더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거 좀. 지금 성덕왕 아들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요. 중국에서 2명을 생불로 모시었다 그러더라고요. 김교가. 김교. 맞습니다. 김교가. 네, 김교가. 네. 김교가 부화산. 김교가. 네. 부화산에 있습니다. 그 불상이. 지금 불상을 네. 중국에서 제일 큰 불상을 만들어서 네. 유명해졌고 지금 그 중국의 말은 지장보살 성비고 중국의 유교 4대 성비 가운데 하나가 그러죠. 네. 네, 선생님은 정확하게. 그분이 성덕이 아닐까. 성덕왕의 아들입니다. 장남입니다. 왕 안 되고 왕위를 버리고 가서 부처가 됐습니다. 선생님 잠깐 먼저 다시 마이크 주시겠습니다. 일단은 처음 해주시고요. 영상의 기록이 있다. 예, 한글로만 한글 세계화라는 나는 이동규라고 합니다. 어제 발표하신 선생님. 네. 사실 신라 시대 기록을 보면 이두 설총의 이두법이 있고 우리 한국어 향찰에 관련된 것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그 전에는 문자들이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쉽게 문자로 달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섬세하고 고급스러운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는데 민중의 삶에서 문자적인 어떤 뭐랄까요 그 문화가 그렇게 보편화되지 않았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지배계층하고 이 선의계층하고 차이가 좀 많이 드러나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네, 어느 시대나 그렇지만 우리가 문자라는 것을 권력이 독점하는 이유가 문자는 텍스트를 만들고 그 텍스트를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백성들이 갖게 걸고 그 권력을 이제 잃게 되는 거죠. 법과 제도 모든 게 다 텍스트를 바탕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어떤 지배층들이 문자를 독점하려고 하는데 독점하지 않은 유일한 왕이 아마 세종대왕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왕은 아니지만은 꾸준히 어떤 백성들에게 문자를 주려는 노력들은 사람들한테 있었다고 보고 저는 그것이 어떤 설총과 같은 사람들의 노력이었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저는 이두가 보편화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신라 시대의 어떤 신분 사회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았지만 또 신라 시대가 가장
후진 사회였고 경제력도 굉장히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삼국을 통일한 기반이 뭐냐 할 때 저는 어떤 화랑제도 같은 거라고 보는데, 그럼 화랑제도가 어떤 역할을 했나 할 때 저는 사회통합 기능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화랑들은 그 왕족에서부터 서민까지 다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청년의 그 일정한 나이에 이르고 또 일종의 풍류도죠. 풍류도 사상을 자기가 실천할 의사만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회통합 기능을 한다고 했을 때 화랑들은 이제 이두를 썼다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임신서기석에 증거 하나밖에 없지만, 그랬을 때 지배층은 한자를 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층들은 우리 한문 문법 체계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이두식의 어떤 한자를 갖다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은 거의 문자 생활을 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도 혹시 코멘트나 질문이나 네. 앞에 나오셔서 하나가 있는데 이쪽으로 좀 해주세요. 사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생님이시고요. 제가 어릴 때 선생님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듣고 또 이제 문화에 대해서 조예가 깊고 그런데 어느 순간 불교 쪽으로 확 가셔가지고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한 그 신라 시대 또는 불교 시대의 어떤 일대기를 체계화하시는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석굴암도 들어가겠지만 책도 들어가게 되고, 또 처음에 이제 세계관을 말씀하신 이유가 이 모든 거를 이어서 하나로 꿰려면은 연구자가 가져야 할 근본적인 틀이 필요했을 텐데, 저는 그게 좀 궁금했어요. 이거를 연구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추후적으로 찾아내신 건지, 어떤 직관이 있어서 이거 같다 해가지고 조금 죄송한 표현 쓰자면 엮은 건지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 저는 그 처음부터 뭐 신라시대 연구할 생각 하지도 않았고, 그 불교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습니다, 사실. 근데 향가를 이제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오히려 저를 아끼는 사람들이 말리더라고요. 향가 14수 갖고 한 2000여 편, 어학까지 포함해 2000여 편의 논문이 나와 있는데 그거 너무 어려운 작업이다. 차라리 조선조 시가 갖고 해라. 그건 아직 한 편의 연구도 안 된 시가들이 너무나 널브러져 있으니까, 아니면 한시로 하든지.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해서, 하나는 그 고전문학은 그렇습니다. 거의 실증주의예요. 아까 구현산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제시대 학문을 그대로 이어받아갖고, 특히 고전문학은 이제 새로운 수요를 안 받다 보니까 실증주의 내지 역사주의라는 방법론으로만 거의 해석을 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이론이 새로우면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한가 논문이 많이 나왔어도 불교적 깊이가 약한 것 같다. 그 당시에 불교 수준이라는 것은 오히려 지금보다 높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불교 수준까지 연구를 하면은 뭔가 좀 깊이 있는 해석이 나올 것 같다. 이래서 이제 불교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됐고, 이제 원효부터 시작을 한 거죠,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서구에 이제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대립하듯이 막스주의 비평하고 형식주의 비평이 딱 대립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스주의 비평은 어떤 텍스트 해석을 사회, 경제나 이런 컨텍스트하고 결합해서 하기 때문에 또 진정성도 있고 해석이 구체성도 있지만, 완전히 문학성을 앗아가 버리고 해석을 그 역사적인 것에 종속시키는 문제가 있고, 형식주의는 텍스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내적 구조도 분석하고 문학성도 찾지만 막스주의가 가졌던 장점들, 그런 구체적인 해석이나 진정성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결합하는 이론들에 이제 천착을 했는데, 결국은 서양에서는 그런 시도들이 바오진이나 뭐 밑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절충에 끝난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이분법 체계라든지 실체론에서 못 벗어나서. 근데 원효를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한 문장도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이유가 저는 실체론이나 이분법 체계에 제가 한국 사람임에도 너무 물들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벗어나서 이제 뭐
연기론적 사유를 하니까 그때부터 좀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원효의 어떤 화쟁을 통해서 저는 오히려 그 막스주의, 형식주의 결합해서 화쟁기와 이론을 만들고 그 이론 자체가 이제 텍스트 내적을 분석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계관이라는 걸 제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 역사, 사회, 경제 모든 걸 이제 다 총합을 해서 일반화시킨 것을 결합해서 이제 해석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신라 시대의 모든 걸 봐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지 너무 자료가 없잖아요. 삼국사기, 삼국유사 기본이지만 어떤 그 금성문까지도 쫙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잡히더라고요. 기납적인 일반화가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하나 아까 뭐 해일자, 뭐 꽃화자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하니까 추상적인 일반화들이 나중에 이루어지게 돼서 그 일반화를 시킨 다음에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저도 마지막 질문을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혹시 다른 오늘 발언 안 했어요. 그러면 제 질문을 이따가 밥 먹으면서 에너지께로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이주영입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고려장, 저는 이제 어린이락 하다 보니까 고려장을 느끼는데 그 고려장은 그냥 우리가 이제 그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이제 갖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제는 또 누가 한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예전에는 그 산에다 모시는 그런 게 있었는데 후대로 오면서 산에다 모시고 그분들을 잘 이렇게 안에서 불러주는 일이 생겨가지고 그런 게 생겼나 보다라고 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혹시 그런 산신 사상이 그러니까 왕이라든가 뭐 이런 유명한 사람만 마땅하게 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혹시 그 시대에 일반인들도 그런 사람이 산에 타나다 다시 산으로 가서 신으로 되는 네. 그러한 신앙이 민간인들한테도 같이 있어서 고려장 없이 결부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산신신앙은 민간인들도 강했죠.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민간인들도 다 자기가 타계에서 왔다가 다시 산을 매개로 하거나 뭐 새를 매개로 해서 다시 타계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죠. 근데 이제 그게 저는 그 화랑하고 같이 유추할 수 있다고 일종의 유추인데요. 화랑도 원래 풍류도라는 이 세계관을 따르는 청년 집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얘네들은 이제 굉장히 강한 자연을 대대적으로 하나가 되려는 사상을 갖는데 그 자연을 이제 적들이 침범하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제 화랑의 일부는 무사 집단이죠. 근데 김부식은 이제 유교적인 사관을 쓰다 보니까 전부 다 무사 집단인 것처럼 했죠. 예. 그래서 아까 뭐 사라고 나왔지만은 그 향가의 작자들은 월명사, 충담사 이게 스승사자가 들어가요. 그 사람들은 스님이 아닙니다. 풍류도를 가장 잘하는 집사제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불교도 끌어들이죠. 풍류 만다라가 된 것처럼 이 사라는 집단은 그 시대의 가장 지혜론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고의 어떤 석학지에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뭐 혜성이 나타났을 때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 더불어서 얘기해야 되는 거는 문화적인 대응하고 정치적 대응을 구분해야 되는 거죠. 혜성이 나타났다. 저건 혜성이 나타난 것은 일본병의 침략의 징조다. 했으면 정치적 대응은 뭐예요? 일본병하고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 기록 찾아보니까 또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문화적 대응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지금도 입시라는 불안이 있으면은 현실적인 대응으로는 열심히 학원도 좋은 데 가고 좋은 선생님 만나서 공부하는 거지만 그걸로 부족하고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뭐 엿을 사먹는다든지 합격 발언 기도를 한다든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적 대응으로 해성가를 불러서 그 주술적 힘으로 해성을 물리치게 한 것이고 그것이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사기를 준 거죠. 실제 김유신이 어떻게 해요? 유성이 자기 군대로 떨어지니까 다들 이제 우리가 졌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랬더니 연을 날려서 올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유성이 하늘로 올라갔으면 우리가 이길 거다 해석해갖고 김유신 군대가 그 전에 비담의 군대랑 맞서고 몸부쳐렸는데 그가 비담을 물리치고 이제 선동여왕을 갖다가 구원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문화적 대응을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화랑도 그런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었는데 김부식은 유교적인 무사 집단으로만 했고 근데 얘네들은 원래는 이제 풍류를 즐기는 집단이었죠. 그리고 통일 이후에는 풍류를
즐기는 집단의 그 풍류성이 상당히 뭐랄까 약화가 되죠. 그러면서 그전에는 이제 화랑 중에서도 이 풍류를 즐기는 집단이 재상들이 많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국사기도 기록을 했던 건데, 그러면서 이제 점점 세트에서 풍류 집단으로 갔고, 그것이 고려 쪽에 가서는 아예 활행이라고 경멸할 정도로 우리가 그 뭐예요, 민소각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연희 집단 그런 식으로, 네, 사당패식으로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라 시대까지는 이 산신이 다시 되는 거니까, 죽기 전에 다시 산신으로 부모님이 돌아가니까 산에다가 모셔두고 분명히 저는 공양을 했을 거라고 봐요. 식구들이 가서 밥도 드리고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점점 고려도에 가서 격화가 되면서 뭐 죽였다는 설은 저는 과장된 거라고 보고, 부모를 갖다 버린 거라고 보는 거죠. 아마 산신이 돌아가니까 산에다가 모셔둔 거고, 산신각에서 아마 살았고 아마 자식들한테 공양도 받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한테 이제 설화되면서는 버렸다, 고려장이. 이런 식까지 됐거나, 아니면 고려 때 실질적으로 그럴 수도 있죠. 난이 일어나고 이런 못 먹는 시기에 자식들이 공양을 못하면서 그 중에 버린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완전 일반화가 돼서 다 버린 것처럼 그렇게 설화됐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요, 저는. 근데 고려라는 사회가 네. 그렇게 장수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요즘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때 환갑지 나기도 네. 쉽지 않았던 네. 세상인데, 그 고려장이라는 얘기가 그렇게 일반화될 수 있는, 오히려 장수하시는 분들이 너무 작고 그분들의 기회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치매가 오기 전이라면은 네. 노인들이 오히려 힘이 있던 네. 사회가 아닐까요? 그럼요. 저는 어디야? 정창원에서 그 신라 장적이 나왔잖아요. 그게 지금으로 치면 신라 그 충주 지역의 호족이에요. 세금을 내기 위해서 잣나무 숫자 뭐 다 나오는데, 그것으로 그 평균 연령을 추정하니까 한 40 서너 살 되더라고요. 병도광 때인데.